저점 헌터라고 불리우시잖아요. 네. 그 저점을 찾는 법은 어떤 게 네. 중요한 건가요? 배당? 제가 네. 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을 네. 책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일단은 저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분석했을 때 있고 그다음에 재물을 분석했을 때 있고 근데 그게 재물을 분석했을 때 혹시나 실적이 부러지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뭔가 차트랑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차트에서 이제 100%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차트라고 하더라도 차트를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배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빠지는 그런 뭐 순간이 라인이 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 7% 준다고 생각을 네. 해봅시다. 그럼 다들 사겠죠. 네. 아니 삼성전자만큼 우량한 기업이 은행 이자도 1, 2%인데 7%나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면은 좀 배당이 낮더라도 투자를 할 것이고 네. 희망을 좀 적게 건다 그러면은 배당이 높아야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성장의 속도와 그 다음에는 배당률을 조금 우리가 반비례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배당률은 좀 낮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성장의 속도가 느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률을 높이 잡아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케미컬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공식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뭐 LG라든지 SK 같은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점은 요 정도면 된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 네. 그리고는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 이상 가면은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차트나 그 당시에 뭐 외환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급 같은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찾아 놓으면은 뭐 계속 익절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저점 사도 되냐 사면 안 되냐에 대해서 계속 요 정도 라인까지는 뭐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드리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와야 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네, 저점을 많이 좀 돼버려가지고 제가 되려고 된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주식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되게 사람이 좀 인간이 보수적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점 헌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제가 저점 헌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자꾸 네, 저점만 찾는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법을 좀 몇 개 네, 공유를 해달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첫째로는 배당을 중심으로 뭐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역대 배당률을 쭉 살펴보시면 한 2% 내외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K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역대 배당률 살펴보시면은 2에서 2.5% 정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한 3% 넘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건 갑자기 배당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 한 2% 정도 내외에서 좀 투자금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서 통신주들이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준으로도 한 4에서 5%, 좀 깊으면 6% 정도까지 우리가 봤을 때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주는 엔간해서 실적이 꺾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네.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건데 배당률 한 5%, 5.5% 되면은 이제 사셔도 되죠. 사서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정말 편안한 투자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배당이고요. 그러고는 차트도 분명히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 같은 걸 보실 때 장기로 쭉 놓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이 친구는 60주선에서 혹은 뭐 121선에서 반등을 주더라. 네. 네, 그러면은 뭐 컨센서스가 꺾이지 않는다, 앞으로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떨어지면 편안하게 사도 되는 그런 뭐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장주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서 리노공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주선 정도에 닿으면은 반등을 좀 세게 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미국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20년 연말에 상당히 랠리가 좀 심하게 나왔었고 그때 뭐 천슬라를 가고는 뭐 조금 꺾인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저도 그렇고 저도 좀 미국 애널리스트 형들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다들 200일선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조금 저점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 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초에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천슬라 넘어가고 난 뒤에 이게 뭐 떨어지고 뭐 800, 700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반등했던 포인트가 200일선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은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조정이 많이 왔을 때 어디서 사야 될까요? 그럼 200일선.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분명히 포인트를 좀 찾으시면서 차트 저점을 찾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장기 차트. 네.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장기 차트에서 이 친구가 뭐 우리가 뭐 몇 주선, 몇 일선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이 장기 차트에서 추세선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다들 여기서 이게 뭐 더블 탑이고 이게 뭐 더블 뭐 보탐이고 이러면서 뭐 올라가고 추세선이 어떻게 나오고 이러면서 각을 계속 재요.
뭐 전 고점이 어떻고 이번 고점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단기 말고 정말 장기로 5년 10년 차트로 보시면은 이 기업이 옆으로 행보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기업인지 네. 추세가 나오거든요. 네. 뭐 위로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뭔가 추세 하단 정도가 보일 수 있고요. 옆으로 행보하는 기업들 특히 뭐 LG나 SK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옆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저점이 나와요. 배당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배당이 또 포함되긴 하는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트레이드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보시면은 저점을 좀 더 높은 확률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와 점유율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 기업이 네네네. 좋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예로 이제 아마존, 뭐 알리바바, 쿠팡 뭐 이런 것 기업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여기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네. 지금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세상이 돌아가고 그리고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성공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그리고는 쿠팡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T 법을 좀 겪고 난 뒤에 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죠. 그 기술의 발전에서 아마존이 결국에는 생산에서의 그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잡아먹고 본인이 이제 생산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최저가 경쟁에 들어갔죠. 그런 관점에서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지금 국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쿠팡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가 생각한 어플들이 몇 개 있어요. 위메프라든지. 네. 그죠? 뭔가 뭐 특가 찬스.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는 뭐 비슷한 어플로 11번가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11번가나 G마켓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커머스의 대장은 결국 네이버와 쿠팡입니다. 근데 최근 한 4, 5년 동안의 추세를 보시면은 G마켓은 점점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온 게 쿠팡과 네이버죠. 네. 이런 관점은 결국에는 뭐 당연한 소리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흐름의 변화 이런 추세만 확인하더라도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는 2차 전지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 이런 것들 그리고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서도 원래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다가 네. 파나소닉의 파나소닉의 납품을 제치고 LG화학이 점점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혹은 그 기업 내에서 이제 핵심되는 기업 내에서 이제 납품 점유율을 늘려나간다든지 아니면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판매 점유율을 늘려나간다든지 그게 투자에서는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조금 많이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 전략으로 스타벅스를 좀 대표적인 예로 꼽아주셨어요. 네. 스타벅스 주가가 지금 최근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스타벅스는 그죠. 스타벅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스타벅스를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드시면은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네, 요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스토리 네. 찾아보시면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었고요. 대한민국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게 우리가 신세계 그룹이 도입을 했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세계와 스타벅스가 지분을 비슷하게 출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마트죠. 이마트에서 스타벅스를 싹 좀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면은 그게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물론 로열티를 스타벅스에 주고는 있습니다만 매출 규모 전체가 이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예시를 써놓긴 했는데 스타벅스가 한 가지 제가 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단일화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 세계를 이제 본인들이 다 유통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수익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성장률이 오롯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건 로열티만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이마트에서 뭐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막 출시를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뭐 핫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미국에 상장된 스타벅스의 실적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로열티만 받아가니까요. 네. 그런 점을 보시면은 본인들이 성공 케이스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스타벅스와 비슷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은 펩시콜라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 네. 존재하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뭐 스타벅스랑 똑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코카콜라가 좀 더 스타벅스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코카콜라 역시도 전 세계에서 성공한 브랜드인데 그쵸. 네. 배당이나 아니면 실적 성장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스타벅스는 커피와 커피 외적인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는데 코카콜라는 지금 콜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제로 콜라도 존재하지만 혹은 우리가 건강음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쪽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또 식품 유통 사업에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선택마다 다르겠지만 스타벅스가 됐든 코카콜라가 됐든 아니면 뭐 펩시콜라가 됐든 지금 이런 기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커피 가격 오를 거고 콜라 가격이 오를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기회냐고 생각을 하시면은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맥도날드도 좋고 뭐 월마트도 좋고요. 코스트코도 좋은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한번 투자를 하실 때 어느 기업이 최선인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다들 좋은 기업이니까 하나 정도는 스타벅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적점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일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저희 대출이라도 좀 확 땡겨서 한번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죠. 이번에 좀 용기를 내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말 그대로 B2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지수가 3,000을 넘어간다, 뭐 3,300을 간다 했다가 지금 지수가 2,600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으로 단순히 놓고 보더라도 대충 20%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20% 빠졌다, 뭐 나스닥도 20% 빠졌다. 그러면은 전고점만 보더라도 20%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빚내서 투자하면은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당신의 멘탈은 과연 빚을 냈을 때 네.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리스크를 안고 좀 더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탈이 별로 강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현금으로만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레버리지를 쓰고 신용 미수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걸 써서 크게 돈을 벌어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돈을 적게 벌면 조바심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대출을 내가 냈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대출금리가 한 3% 4%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투자해서 10%만 먹어도 이거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냐. 네. 그죠? 그리고 내가 시드가 더 크니까 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공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투자를 정말 정석대로 하실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꼬이느냐 그러면은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좀 조바심에 빠져요. 네, 그렇죠. 네, 방금 표정 보셨죠? 자, 마이너스가 나면은 순간 사람이 딱 굳어요. 그러고는 이걸 메꿔야 돼.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투자를 하실 때 멘탈 관리 말씀드리는데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고점에서 못 팔고 떨어져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파는 이유는 고점에서 내가 못 팔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내가 그죠? 고점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고점이 내 본전이고 나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야. 라는 식으로 사람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점 갈 거야. 다시 고점 갈 거야. 이게 테마주가 됐든 뭐 우량한 기업이 됐든 결국에는 못 팔고 그러고는 나는 이제 내 평단은 분명히 바닥인데 위간에 그 어떻게 보면 맛봤던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와야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가 거기서 좀 안 되다 보면은 조금 결국 손실이 났을 때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내동으로 연결되는 건데 대출금은 그게 좀 더 심해집니다. 이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자도 이자지만 분명히 대출을 하고 난데 이자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원금으로 돈을 벌 것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1억을 많이 대출을 땡겼다고 칩시다. 1억 대출 땡겼는데 한 10% 날라가서 1,000만 원이 날라갔어요. 네. 그럼 내가 1,000만 원 메꿔야지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투자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손실이 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감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뭐 내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1년 2년 정도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는 1, 2년 동안 내가 좀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고 본인이 비투를 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상상만 해도 내가 막 심장이 뛰어. 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욕심이 나는 게 심장 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손실이 났을 때도 내가 심장이 뛴다. 그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비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비투 하니까 가슴이 뛰었는데요. 네네. 근데 테이버님 같은 분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 망설여지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로 이제 원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를 한 10배
20배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넣고는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선물 트레이드를 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초단타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1호도 되는 규모입니다. 제가 1,000만 원이라고 딱 금액을 정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1,000만 원은 날려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 부분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코인 레버리지가 됐든 뭐 지수 레버리지가 됐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본인의 자산의 일정 부분 날려도 되는 수준은.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내가 좀 돈을 잃었을 때 마이너스 났을 때 조금 멘탈이 안 좋다면은 안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 저점 원토로 잘 알려진 테이버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요번에 머니카피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렇죠? 네. 네, 머니카피. 네, 돈 복사. 돈 복사하는 기술입니다. 네. 저희 요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인사이트라고 할 것까지 있나 싶긴 한데요. 결국은 익절은 옳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고요. 네, 그 익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익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매일 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요놈 말 좀 잘하네 싶으시면은 나중에 찾아오셔도 반가이 맞이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 채널 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오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프리카 TV 경제 분야 1위 테이버였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배현정 재테크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